잡캐스트 취업엔 직장 힐링 캠프. 네, 안녕하세요. 도서출판 길벗이 준비한 취업 팟캐스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일단 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저는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 이제 필요한 정보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아내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길벗에서 이런 자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참여하시는 분들 좀 소개를 좀 각자 좀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저기 게스트로 참여하신 우리 두 분께서 각자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혁준입니다. 지금 대학 졸업한 지 4년 정도 되었고요. 3년 정도 군 장교로서 복무를 하고 현재 취업 준비생으로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황한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해에 8월에 졸업 예정이고 이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제 전문가 한 분을 모셨고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력서 자기소개서 상식사전을 쓴 문병용입니다. 저는 컨설팅, 마케팅, 그다음에 벤처 투자, 인터넷 그리고 지금 증권회사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하고 10년 동안 많은 학생들과 그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그 다음 회사는 어디를 가야 되는가, 처음에 취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려갖고 그 수많은 분들을 탑 컴퍼니나 탑 스쿨에 취직을 시키고 합격을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증권회사의 본부장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를 보면 저는 이제 도출판 길벗의 웹마케팅 팀을 맡고 있는 허두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저희가 이제 매주 한 번씩 찾아뵐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한테 정말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첫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좀 다 알고 있는 얘기긴 하지만 요즘 뭐 취업이 어렵다 정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이제 뭐 청년 취업 관련된 통계를 한번 봤어요. 최근 2008년, 2009년, 2010년 그 지표를 봤는데 보니까 고용률이 41.6%에서 40.5%, 또 40.3% 고용률은 떨어지고 대신에 실업률은 7.2%, 8.1%, 8.0%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실제로 숫자로도 되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워낙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지금 이제 다니고 계신 여러분들이 나오고 이제 지금 취업을 좀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피부로 체감이 혹시 그런 부분에 어떤 때 많이 되시는지 실제로 취업이 어렵다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시나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원래 흔히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회사를 바로 가야 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회사에서 TO가 좀 적게 있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선발되지 않다 보면 주변에서 취업을 재수하게 되고 심지어 또 삼수하고 취업 장수생까지 생기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취업하고 있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좀 취업하려고 할 때 느끼시는 건 혁준 씨는 어떠세요? 예,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나이가 30이기 때문에 그 나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나이 관련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체감적인 부분에서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크고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유리장벽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는 스펙이 기본이다 보니까 그런 스펙을 미처 다 남들만큼 쌓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또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회사 지원은 보통 한 몇 군데 정도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는 안 해봤고요. 한 대여섯 개 정도 지원해봤습니다. 그리고 인턴 몇 군데 지원해서 인턴 경험도 한두 번 정도는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바로 1년 동안 학교에서 취직을 해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군을 바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 후로 제가 지원을 해본 거는 한 대여섯 건 정도 있었고요. 대부분 좀 지원한 분야가 많이 좀 편중돼 있는 편이긴 합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진짜 준비를 해야 될 게 참 많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뭐 하나씩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풀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취업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면 이런 좀 기본적인 그런 뭐 자세, 뭐 마음가짐, 준비 이런 것들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뭐 어떤 좀 일단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게 옛날에 IMF 때도 뽑는 회사가 얼마 없어갖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저는 지원을 하는 입장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너무 괜찮은 옛날에 비해서 진짜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힘들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옛날에 이런 사람들은 다 회사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워졌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스펙 쌓는데 급급해갖고 이거를 하면은 내가 취직이 되겠지 뭐 자격증을 하나 따면 되겠지 뭐 토익 점수를 몇 점 맞으면 되겠지 이런 인턴을 어디 가서 뭐 이런 걸 하나 하면 좋겠지 그렇게 되게 아주 쉽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진짜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요번에 지원한 회사랑 나랑 얼마나 잘 맞는지 이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100군데 이력서로도 똑같은 거 써갖고 하나 잘 썼다고 생각하는 거를 다 그냥 뿌리니까 한 군데도 딱 맞는 데는 없는 거죠. 이래서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취업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굉장히 이런 뭐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뭘 하기 위한 사람이고 어떤 일을 내가 하고서 평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게 중간에 바뀔 수는 있지만 그걸 먼저 잘 정하는 게 정확하게 자기랑 맞는 회사를 들어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관련된 고민으로는 제가 이제 전공은 공대생으로 나왔는데 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막상 그 졸업하자마자 일을 했던 거는 전공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사무직 행정직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 업무 쪽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전역한 후에 제가 찾아야 될 길이 전공인지 아니면은 그동안 일을 해왔던 그 업무 분야로 지원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이제 흔히들 수능을 보고 대학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게 되고 과도 고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된 케이스인데 그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길이 내가 맞나 이런 고민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방황도 나름 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어느 것을 취업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대학생들이 모두 하고 있고 그것을 못 찾아서 정말 뛰어난 스펙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라는 그것을 넘기가 많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자세를 정말 그런 취업 이제 하러 온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직장을 잘 다니다가 이 회사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다른 회사로 좀 옮기고 싶다는 사람이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저한테 찾아와요. 이 회사가 재미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 뭐를 하면 좋을까요? 뭐가 유망할까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너 뭐가 되고 싶어? 너 60살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내가 지나고 돌아봤을 때 내가 60살에 죽을 때 요즘에는 오래 살지만 죽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러면 그걸 인생을 살기 위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자리에 가 있어 뭐를 준비하고 어느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라고 하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40이 되고 심지어 50이 되는 분들을 만나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형님들 만나고 물어봐도 그걸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근데 왜 그러냐, 제가 보면 요즘에 자기 길을 선택하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학교 갈 때도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어. 직장 갈 때도 부모님이 너는 이 분야가 유망할 것 같고 이 회사가 들어가면 좋으니까 여기 들어가라, 무조건 대기업 들어가라. 얘가 그런 거를 그거에 맞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런 거냐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의 문제가 이제 그거죠. 생각하지 않는 애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학원에서 시킨 대로 우르르 따라다녀갖고 나중에 대학교 들어왔는데 어머나 나랑 안 맞는 이 전공을 내가 들어왔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난 이거 진짜 맞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나랑 좀 안 맞고 좀 다른 면이 있구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별 생각 없이 그냥 점수 맞춰갖고 들어갔다가 보니까는 이거 안 맞네. 그러니까 대학교도 재미가 없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1학년 때부터 도서관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토익이나 공부하고 토익 만점 맞아도 소용없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회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기가 하려고 준비해 온 거랑 우리 회사에서 얘한테 주려고 하는 일이 맞느냐가 핵심인데 그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뭐를 하고 싶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뭐를 준비해 왔어?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저희가 그 지금 저희 길버의 그 신화공 이제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네. 그 취업 직장 고민 게시판을 운영할 때 올라온 질문도 쭉 보니까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들은 이렇다는데 세상은 이렇다는데 나는 이만큼 준비를 했는데 이게 될까요? 아니면 이런 준비를 더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들만 되게 많더라고요. 예, 보면 예. 나는 진짜 확고하게 나 이걸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은 거의 안 보이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럼 딱 들어오면 이제 조금 이제 질문을 해본다거나 이랬을 때는 되게 이제 확연하게 이 친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구나 예. 이런 것들이 잘 안 느껴지면 그렇죠. 거의 뭐 탈락으로 간 거는 뭐 그런 그냥 거죠. 명약관한 예, 일이죠. 맞습니다. 회사에서 왜 우리 회사 지원했어? 이게 핵심 질문이거든요. 뭐 MBA를 가든 미국 뭐 외국에 있는 학교를 가든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라도 다른 학교 다 있는데 왜 우리 학교 들어왔어? 왜 여기 지원한 거야? 그래서 저는 다른 학교도 좋지만 이 학교가 이런 게 좋고 제가 이런 걸 갖고 있고 그게 딱 맞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 와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뽑아주고 싶지. 이 학교 뭐 오면은 뭐도 좋고 그럼 학교 좋다는 얘기만 하죠. 근데 그 학교 이름을 빼고 다른 학교 이름을 넣어도 다 똑같이 말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회사도 똑같습니다. 근데 뭐 두 분은 지금까지 뭐 그런 고민들을 많이 못 해 보신 거죠? 예,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내가 여기에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정확히 어떤 것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스펙을 따르진 않았는데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은 있었으나 거기에 따른 아까 그래서 무엇을 했냐 이것에 대한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좀 반성을 지금 좀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 빨리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려고 하면 이제 직장을 일단 들어가야 되고 되게 좋은 뜻이긴 하지만 그런 게 막 일단 그걸 해야 된다 현실에 쫓기다 보니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예. 보면 뭐 선생님 이런 고민들을 그렇게 그런 현실 때문에 많이 놓칠 수밖에 없을 텐데 예. 그렇다고 해서는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라고 뭐 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어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좀 더 고민을 좀 치열하게 잘할 수 있기 위한 어떤 뭐 방법이나 훈련 뭐 이런 어떤 뭐 방법이 좀 있을까요? 예. 저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그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 신화공 게시판에도 보면 진짜 이 자격증 공부하면은 유망한가요? 이 자격증 이 길로 가려면 무슨 자격증 더 따야 되나요? 이런 걸 애들이 맨날 물어봐요.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야, 자격증 100개 따도 소용없다. 이게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경험에서 뭘 배우고 뭘 느꼈고 그다음에 네가 어떤 기술을 배워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이거를 적용해서 우리 회사를 잘 되게 할 거냐에 대한 거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무슨 학교를 하고 뭐 하버드를 나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하버드 사람 필요 없다. 이런 그냥 아닌 거죠. 저는 얘기합니다. 1학년 때부터 많이 뭐 그 도서관에 살고 점수 많이 올리고 학점 만점 맞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선배들 만나고 저 회사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저 회사 가서 저런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거 지금 돈 버는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거는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일 잘하다 보면 돈이 따라오는 거지. 저 돈 벌어야지 그러면 저 회사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저 일을 하고 싶다고 정해졌으면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아니면 그 업종에 관련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뭐 사돈의 팔촌 형님의 동생 우리나라는 다 한 3단계 건너면 다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그 회사가 어떻게 진짜 돌아가고 있는지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그 회사 그렇게 좋은지 가면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돈을 안 받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또 이게 짜잔한 이상한 일관성도 없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이런 아르바이트 말고 좀 그래도 의미 있고 돈을 얼마를 받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그런 경험을 파타임이든 인턴이든 무료든 상관없으니까 1학년 때부터 그런 걸 좀 쫓아다니면서 많이 경험을 해보면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이 일이 나랑 맞구나. 내가 이런 일을 잘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이거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 핵심인 걸 내가 안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거를 많이 경험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 이런 거에는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 경험 저 경험도 해보고 또 해보고 싶은 직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턴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 지금 고민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어느 게 정말 내가 과연 맞는 일인가 오케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무엇을 준비할까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고 이것도 재밌네 저것도 재밌네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이때 저는 어떻게 나가야 될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좀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가 이거 찔끔 저거 찔끔 해봤는데 재미가 없어. 다 지랑 안 맞아. 해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거. 이게 훨씬 고민이에요. 이게 진짜 큰일이고 이거 해봤더니 나 이것도 좀 잘하는 것 같아. 저거 해봤더니 저것도 좀 맞는 것 같아. 요거는 좀 행복한 고민인데 이제 역시 갈등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맨 처음에 고민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인생에서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어떤 사람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난 돈 그만큼 안 벌어도 되니까 난 명예가 되게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순위를 딱 매겨보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찾느냐. 내가 정말 관심 있어 하고 그런 분야나 어떻게 찾느냐. 일주일 동안 옛날에 막 신문을 스크랩을 하라 그랬어요. 관심 있는 그 기사를 찾아라.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딱 일주일만 계속 하루 종일 신문을 보세요.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좋은 기사가 있으면 스크랩을 해놔고 다 모아보세요. 일주일 후에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영역도 정확히 나오고 분야, 산업,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가치를 되게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회사 들어와서 일하는데 난 봉사나 인류에 좀 공헌하는 거에 되게 관심 많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딱 일주일만 해보면.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우선순위가 1, 2, 3, 4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여러 옵션 중에서도 내가 이 길을 먼저 가봐야 되겠다. 이런 게 정해지는 거죠. 오케이?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방법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저도 자기의 관심사 그리고 예.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확인하는 것. 예.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네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잘 모르고 이제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뭐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건 뭐 실화를 제가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인터넷 이제 되게 유명한 인터넷 기업의 이제 전략기획실에서 사람을 이제 채용을 했는데 이력서상에 있는 스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대학에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자격증은 뭐 기본으로 다 있을 거 다 있고 뭐 토익 시험 너무 점수 좋고 실제로 저 채용을 하는 이제 전략기획실장이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 정도 스펙이면 소위 말해서 대기업을 가지 왜 이런 인터넷 벤처기업으로 올까? 되게 궁금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봤답니다. 근데 면접을 봤는데 일단 되게 신기한 장면이 면접을 보러 오는데 어머니랑 같이 온 거예요. 어머니 손을 잡고.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이제 면접까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왜 어머니랑 같이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 대답이 자기는 지금까지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정해주신 거를 다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를 가야 된 이유도 어머님께서 지정을 해주셔서 간 거고. 그러니까 뭐 그냥 추론을 해보면 아마 이런 좋은 벤처 기업에 이런 한번 제가 경험 쌓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필요한 커리어일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왔겠죠. 예. 그 상황을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놀라셨다고. 저도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아니 지금 그 뭐 현실 쫓긴다 하더라도 야 근데 물론 뭐 그 지원자는 상당히 좋은 뭐 환경이긴 했겠지만 그럼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그렇게 보면 정말 크게 고민하지 않고 내 삶에서 고민하지 않고 지금 당장의 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되게 많이 지원을 한 케이스도 되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예, 보면. 맞습니다. 요즘에 부모님들이 다 정해준 길을 따라가고 부모님이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조그만 애들부터 큰 사람까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진짜 유명한 대기업이 된 인터넷 회사의 신입사원들을 쫙 뽑았는데 물론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부모님들이 처음에 신입사원 연수를 오는데 다 자가용 태워갖고 그 앞에 딱 내려줘갖고 애들이 소로로 올라가고 딱 끝나면 또 싹 와서 픽업하고 데려가고 꼭 학원에 엄마들이 데려갔다가 데려오고 이런 거 같은 거죠. 그 친구들이 이제 들어와서 일을 했어요. 일하다가 이제 좀 잘 못하고 그러니까 좀 혼나기도 하고 야 임마 이거 일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 팀장님들이 뭐라고 하고 근데 팀장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머니가 전화하셔갖고 우리 애 좀 잘 봐달라고. 근데 이제 우리 옛날에 직장 다녔던 사람들은 좀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이걸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이해도 되는 거예요. 이 학교 선생님한테 애 맡긴 것처럼
우리 애 좀 잘 봐주십시오. 학교 선생님한테 인사하듯이 이제 팀장한테 전화한 거죠. 근데 저희는 좀 참 좀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세대가 이제 다 그런 애들이 회사에 들어오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하는 거를 마다할 필요도 없고 자식도 이제 몇 명 안 되고 자녀가 뭐 한둘밖에 안 되고 거기에 다 교육도 많이 받고 부모님들 교육 수준도 높고 뭘 할 때 애들 혼자 시행착오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옆에서 가이드를 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그 길이 뭐 좋은 경우도 있지만 자기랑 맞지 않는데 그 길이 좋다고 해서 부모님이 가라 그랬는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도 뭐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지 혼자 따라가다가 나중에 아유 이건 아니었네. 근데 많은 경우에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길을 돌리기에. 그게 문제죠. 그래서 부모님 도움을 거절해라. 뭐 그 받지 마라 이게 아니라 부모님 도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좀 해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이걸 개척하고 어느 길을 갈 것인가를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고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 요즘에 다 뭐 SNS 들어가서 하고 인터넷에 물어보고 그런 여러 사람들하고 접촉해갖고 남의 얘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가끔 중요하지만 혼자서 골똘히 자기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그런 성찰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당분간 이렇게 절에 들어갔다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면. 예, 저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따로 별개 활동을 몇 가지를 좀 했었어요. 그 대학생 시절 때는 이제 천문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특별한 활동들이죠. 경력상으로는 특별한 활동들인데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그런 뭐랄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종류의 활동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좀 한 상태예요. 예. 왜냐하면은 그 자체적인 자치 활동일 뿐이고 실적으로 뭐 어떠한 업무 성과를 낸다든지 실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혹시 뭐 어필할 수 있는 아니면 혹시 어떻게 어필을 하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를 두각시킬 수 있는지 밝혀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쭤봤으면 합니다. 오케이.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사실 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나중에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회사랑 굉장히 딱 맞는 경험을 해본 경우는 많이 없어요. 예. 왜냐면 그거를 나중에 해보고 알거든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이것저것 해봤더니 내가 한 거랑 전혀 상관없는데 저게 진짜 내가 할 일이었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딱 맞진 않아요. 근데 모든 경험이 다 도움이 된다고. 천문 동아리를 하셨다. 근데 천문 동아리가 별하고 관련된 거, 뭐 별 관찰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천문대 뭐 그런데 취직할 거 아니면은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이건 나는 어떻게 이걸 어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하지만 동아리를 하든 뭘 하든 혼자서 하지 않고 분명히 사람들하고 뭔가를 했을 거고 그때도 무슨 목표가 있었어요. 뭐 우리 뭐 친목 동호회든 뭐 아니면 어떤 걸 우리가 한번 해보자든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사람들과의 경험도 있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도 있고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도 있고 이것들은 그대로 어느 조직에 가든 회사든 회사가 아니든 어떤 조직이든 다른 사람들하고 일할 때 꼭 필요한 똑같은 경험이에요. 예. 그 경험에서 내가 뭘 배웠고 그때 이후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서 내가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 그 일하고 일이 똑같진 않지만 이런 거를 여기에 어플라이해서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사람들이 수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고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느낌도 중요한데 예.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랑 별로 관련 없는데 이렇게 자신 없이 본인이 생각하면 그게 그대로 나타나요. 예. 이 사람이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랑 딱 맞지 않잖아 라고 챌린지를 해도 딱 맞지 않죠. 그런데 거기서 배운 이런 경험은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그렇네.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약간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아직 사회의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당연한 일이긴 하겠지만 많은 오해들을 하는 게 그런 대학교에서 내가 뭔가 배운 것들이 사회에서 내가 앞으로 이제 일을 할 것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느냐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업체에서 이제 뭐 사장님이야 이제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이제 먼저 들어온 선배들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본인들도 다 그런 이제 학교 생활들 다 겪었고 그때 그 경험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내가 그 과정에 동아리 생활 속에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뭐 동아리 회장을 할 때 사람 관계 속에서 이런 뭐 어떤 소통을 많이 배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 좋은 경험들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오히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서류 전형 같은 걸 볼 때 항상 거의 첫 번째 탈락시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런 동아리 경험 전혀 없는 친구들, 아르바이트 전혀 안 한 친구들 거의 100% 저는 탈락시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아, 저는 4학년이 돼갖고 이런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요. 이제 어떡하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맞습니다. 네, 4학년 특히 2학기 돼서 그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남들이 네. 토익 공부한다니까 쫓아가서 배웠고 점수도 잘 땄어요. 어학연수 갔다 와야 된다니까 1년 또 갔다 왔어. 근데 4학년 2학기가 됐는데 다른 애들은 나 몰래 인턴을 3개를 한 거야 그동안. 와, 난 어떡하나. 괜찮아. 6개월이 남았잖아요. 요즘에 그 동아리 어디 꼭 안 받아준다? 그럼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동아리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갖고 이렇게 오면 그래도 이제 좀 그럴싸하게 하고 목표가 정확하게 있으면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야, 이런 건 뭐 나밖에 관심 없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 명이 몰립니다. 그 안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자기가 회장 돼갖고 사람들 리더를 해보고 그러면 꼭 그 안에 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안 듣고 이게 내 맘 같지 않아. 그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휴, 이걸 어떡하나. 그걸 이끌다가 이 사람이 리더십도 배우고 팀워크도 배우고 회사 가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해봤다? 오케이, 할 수 없어. 여태까지 안 한 건 안 한 거고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뭐든지 나가서 하세요. 뭐 시간이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거 다 핑계예요. 지금부터 다 할 수 있다. 굉장히 좀 힘이 됩니다. 제가 많이 위기 상황을 단체를 이끌면서 많이 위기 상황을 겪어봐서 뭐 결과는 좀 좋지는 않았지만 많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 위기 상황을 겪어가면서 사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이런 조직을 특히 뭐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는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은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맞아요. 저는 개인이 느꼈고 제 후배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물론 중2 제 머리 못 걷는다고 지금 제가 취업을 못한 상태라서 그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항상 후배들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틀린 방향이 아니라는 거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힘이 됩니다. 좋습니다. 저도 약간 덧붙이면 저도 1, 2, 3학년 때 학교 생활을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 2학년 때부터 열심히 사는 친구가 있는 반면 또 저같이 조용하게 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전 뒤늦게 학교에서 활동을 3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것도 제가 1년 반밖에 학교에서부터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게 도움이 돼서 지금의 저라도 있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다들 힘을 내시는군요. 이제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두 분한테 사전에 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질문을 좀 정리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좀 준비를 좀 해오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제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서 뭐 진행을 한번 해보자. 예,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저 같은 경우 뭐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지원 동기하고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던데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볼 때 특히 그 기본적인 스펙을 강조하는 편이 좋은가, 뭐 어학 능력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제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의 그 특이한 경력, 어떤 단체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어디서 인턴을 했다, 어디서 근무를 해봤다, 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해봤다 하는 실무 경력을 강조하는 게 좋은가, 굳이 뭐 셋 중에 하나를 꼽자면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경험입니다. 실무 경험. 똑같은 일을 해봤으면 베스트고 똑같은 일을 안 하더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여러 가지 그 자질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전에 비슷한 거라도 해봤으면 제일 좋고요. 학교 다닐 때 뭐 공부 잘했다, 뭐 스펙, 물론 공부 잘했다도 중요해요. 공부 잘했다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성적이 그 사람이 회사 와서 얼마나 성실하게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또 반증하는 그 지표이기 때문에 그 학점도 중요하고요. 특이한 경력, 어학 능력, 뭐 자격증 이런 스펙은 그냥 보고 참고로는 하죠. 이 사람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많은 걸 준비해왔구나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게 있다고 합격을 시켜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스펙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데 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이제 그것도 문제죠.
다른 애들은 이만큼 다 쌓았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네. 그럼 걔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지원하는 회사의 맡은 일과 가장 관련된 경험입니다. 자기 스펙 중에서 내가 여태까지 뭐 고등학교 이후에 이런 일을 해갖고 한 4-5개의 자랑스러운 내가 업적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1, 2, 3이 있어요. 근데 그 1, 2, 3이 이번 지원하는 이 회사에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 전 회사에서는 그 1, 2, 3이 관련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 회사에는 1, 2, 3, 4, 5 중에 5는 잠깐 했었고 대단히 뭐 내가 잘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해서 자랑스럽진 않은데 그게 요번에 제일 관련이 된다. 그러면 그 얘기를 주로 해야 됩니다. 나머지 1, 2, 3을 얘기해봤자 그래 그건 너한테는 1, 2, 3이 중요하지 우리 회사에는 관련이 없지. 그러면 그 1, 2, 3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뭘 관심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나를 인터뷰를 지금 하는 건가를 보고 거기에 맞춰갖고 제일 관련 있는 경험을 쓰는 게 핵심이고 그거를 이력서에도 써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그렇게 써야 되고 인터뷰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군데를 지원하는 100군데 이력서가 다 조금씩 달라야 돼요. 똑같은 이력서가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도 4가지를 보통 물어보잖아요. 처음에 성장 배경 어떻게 살아왔냐, 장단점은 어떻게, 성격의 장단점은 뭐냐, 그다음 뭐였죠? 과외 활동 뭐 해봤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지원 동기인데 1, 2, 3 다 잘못 써도 괜찮아요. 지원 동기 하나 잘 쓰면 붙습니다. 근데 1, 2, 3 아무리 잘 써도 지원 동기가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다? 그랬을 때 떨어뜨린 거예요. 왜냐면 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우리 회사 왔고 다른 회사 되면 다른 회사 갈 애거든. 그냥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1, 2, 3을 좀 이상한데 그럼 슥 대충 이렇게 쓱 보다가 4번이 너무 명확해. 얘는 우리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애 같이 보이는 거야. 이런 애는 뽑아줍니다. 아시겠죠? 지원 동기, 관련된 경험. 이게 핵심이죠.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보면 저도 뭐 그 면접관이나 이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이 사람이 우리 회사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이냐,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 일을 진짜 하고 싶어하는 거냐, 이 2가지를 정말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스펙이 좋고 능력이 좋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 회사를 정말 들어오고 싶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이 친구는 들어와서 해도 금방 다른 데 갈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말 위험 부담을 가지고 선택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질문 하나 많이 식상한 질문이지만 이제 흔히들 이제 취업을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시험이 토익도 있고 요즘에 또 이제 스피킹까지 생겨가지고 토익 스피킹이나 뭐 OPIC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4학년 입장에서 이제 시간이 없는데 딱히 점수가 없는 학생이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이나 토익 중에 뭐 하나를 공부해야 한다면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보다 좀 효과적으로 먹힐 수 있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3개 다 그냥 참고용으로 쓰지 점수 좋다고 우리가 기업에서 믿지도 않고요. 토익 만점 맞았는데 애들이 보면은 영어 잘하는 애가 본 적이 없어. 왜냐? 얘네들이 옛날에는 그 정도 만점까지 못 맞아도 지 실력으로 봤는데 이제는 학원 가서 학원 선생님들이 그 잘 가르치는 그 쪽집게 선생님들이 토익 시험을 학생처럼 같이 봐서 그거를 그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 은행식이니까 그거 다 외워서 나와서 그 뭐 복귀해갖고 똑같은 문제 나오도록 해서 얘가 만점을 맞기 때문에 실력이랑 전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점수도 못 맞는 애들. 다른 애들은 만점 맞았는데 회사 들어왔더니 영어 잘 안 돼. 그럼 만점 안 맞은 애들은 그거보다도 못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점수는 또 좋기는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만점 맞으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900점 넘겨라 하는데 900점 넘기는 요즘에 쉬워요. 실력하고 또 상관없이 점수는 맞는데 그래도 또 토익 점수 없으면 얘는 또 영어 준비도 하나도 안 했나 이렇게 또 보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익 시험은 이제 보라고 합니다. 저도. 왜냐? 그냥 참고로 저도 영어 공부 조금은 했습니다. 기본은 숙제는 해왔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토익 시험은 하나 봐라. 유학 갈 거면 토플을 보지만 그다음 토익 스피킹하고 오픽하고 2개가 있는데 이제 둘 다 가치는 비슷합니다. 둘 다 그냥 크게 그래 스피킹도 좀 따로 좀 했어? 그래 알았어 이 정도지. 근데 이제 보다 많은 회사들이 토익 스피킹을 보기 때문에 스피킹 시험 2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이제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기업에 들어가서 영어를 어느 정도 잘해야 됩니까? 그러면 토익 점수 좋으면 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실제 능력이 기업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들어올 때까지는 스펙이나 그런 점수들이 중요하지만 들어와서는 그런 거는 하등 중요하지 않고 정말 진검승부만 남아요. 기업에서 오래 갈수록. 자, 프레젠테이션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험을 인터뷰를 본다. 그럼 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요. 제가 얘기하죠. 야, 학원 가갖고
막 애들하고 맨날 프리 토킹해. 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뭐 영화 새로 나왔는데 그거 재밌었어? 이런 거 얘기하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기업에서는 외국 사람이 딱 왔어. 이거 돈 얼마 해준다. 야 이거 해주지 말고 우리 10% 더 깎아줘. 왜? 우리는 이렇게 해갖고 이게 더 좋으니까 10% 더 깎아줘야지. 우리 회사에는. 이거 협상할 수 있고 나와서 아무도 뭐 외워도 괜찮아요. 외워서 해도 괜찮으니까 적어도 한 10분, 20분 정도는 자기가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특별히 거슬리지 않게 사람들이 좀 이해가 된다 할 정도로 뭐 떨지 않고 자신 있게 내가 이런 거를 제안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캐주얼 영어로 친구랑 잘 지내냐 이 정도로는 안 돼요. 비즈니스 영어는 그거보다 더 아주 심각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맨날 하는 뭐 우리는 다 스피킹이 문제야. 스피킹이 안 돼. 제가 물어보죠. 너 리딩은 잘하냐? 리딩도 잘 못해요. 해석만 배웠지 제대로 생각하면서 읽는 거를 배운 적도 없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그래서 리딩하고 라이팅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글을 읽고 좋은 글을 많이 읽고 좋은 그 방송 같은 거나 이런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그리고 많이 흉내를 내다 보면 스피킹이 잘 되고 이제 늡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해보라고 이제 제안을 하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아니면은 타임즈 옛날에 많이 봤는데 타임즈 이거는 좀 비즈니스 쪽에 그렇게 도움되는 것 같지 않고 뭐 비즈니스 윅이나 비즈니스랑 관련된 회사와 관련된 무슨 잡지든 괜찮아요. 자기가 봤을 때 이해가 되고 자기 실력보다 조금 어려운 거, 그래서 약간 도전은 되는데 읽을 만한 거 어느 잡지든 괜찮아요. 서점에 가서 그냥 하나 사서 정기구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저도 그렇고 정기구독하면 항상 밀린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 나중에 봉지도 못 뜯어. 그러지 말고 한 달에 그냥 한 개씩 사서 다 못 보면 다음 달에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문체나 이런 거가 익숙해지면서 이거 나도 볼만하네. 그러다가 이제 영어가 술술술술 되기 시작합니다. 영어 관련해서 이제 공부에 대한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실질적인 약간 질문입니다. 이제 네. 회사에서 토익 커트라인을 이제 원서를 넣을 때 발표를 합니다. 뭐 토익 700점 이상 넣어라. 근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700점 넘는다고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서류상에서 또 커트라인을 또 임의로 정해서 뭐 800 이하는 서류를 내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그게 저는 제 주위에서 이제 많은 회사 다니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한다고 얘기는 들어보지는 않았고요. 예. 근데 뭐 S 기업, 우리나라 최고의 S 기업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서도 뭐 860점이 뭐 1등급, 뭐 몇 점이 2등급. 그래갖고 1등급을 결국에는 그 직장에 있는 동안에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결국에 다 1등급을 받게 되는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상대에 나온 사람하고 또 공대 나온 사람이 영어의 또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공대는 영어를 그만큼 말을 많이 연습을 하지 않고 해서 공대를 나와서 지원하는 엔지니어링 작업 이런 데서는 사실 토익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했다가는 지원자도 많이 안 와요. 뽑을 수가 없어. 네? 엔지니어링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데는 필요 없고 대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고 밖에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비즈니스를 영어로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보통은 뭐 700점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850은 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보통은 회사에서 요즘에 900은 넘어야 그래 뭐 준비해왔어?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토익이 근데 중요한 게 아니다. 커트라인을 넘고 그 다음에 정말 얘는 토익이 좀 딸리지만 나머지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다 준비된 애구나. 얘를 뽑아줘야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 면접 시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남들과 좀 튀어 보이는 그런 어떤 나만의 색깔을 갖기 위해서 좀 특이한 답변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은 좀 무난하게 답변을 하는 게 옳은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오케이. 예. 그거는 질문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이게 특이한 거라는 게 이게 특이한 게 굉장히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특이한데 얘가 굉장히 참신한 생각을 하고 있다. 굉장히 튀는 이런 친구가 있네. 이게 막 여러 사막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보석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특이함이 있고 어떤 애는 얘 데려왔다가 우리 조직이 큰 화를 입겠구나 하는 이 약간 또라이 기질의 특이함이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자기의 개성을 드러낸답시고 난 좀 튀어야 되겠어 라고 했다가 많은 기업이 튀는 사람보다는 좀 조직에 민글해갖고 무난하게 가는 사람이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태도나 그런 걸로 튀려고 하지 말고 내용에 참신함으로 튀어야 된다는 거예요. 튀는 건 괜찮은데 이 친구가 보는 관점이 특이하구나. 딴 사람이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문제를 보네.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되게 창의력이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그 통찰력이 훌륭하다. 직관이 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런 면에서 튀어야지 뭐 얘기하는 방식에서 이상하게 막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예 저는 이렇게 근데 혼자서 막 뭐 그러면은 얘 좀 문제가 되겠군. 그래서 안 뽑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질의 문제인 거죠. 핵심이 있느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게스트는 남자밖에 안 나왔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공대가 스펙이란 말도 많이 있고 또 남자라는 게 스펙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위 여자인 친구들을 보면 인문계 여자 대학생들의 취업이 많이 어렵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볼 때 얼마나 또 어렵고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여자인 분들도 남자만큼 반이 있는데 그분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또 궁금합니다. 그게 인문계 여자 대학생들은 취업이 어렵다. 이거 옛날에 제가 취직할 때는 진짜 맞는 말이었어요. 예. 남녀 차별도 좀 더 지금보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문계하고 자연계하고 있을 때 자연계 사람들이 취직이 잘 되고 인문계에서 취직되는 과는 법대하고 경영학과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사회학과를 나왔다, 특히 여학생이 사회학과 나왔다, 취업이 정말 안 됐습니다. 영문과는 취업이 됐어요. 사회학과는 안 됐어요. 요즘에 사회학과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사회학과, 심리학과. 왜냐? 이 사람들이 어디에 필요하냐? 마케팅, SNS, 인터넷 회사들 이런 데에 정말 다양한 전공을 한, 그리고 남자, 여자, 성별도 굉장히 밸런스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고객이 남자, 여자 비슷하고 숫자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성 고객들이 좀 더 그 취향이 좀 그 섬세하고 이런 것들 남자들이 또 이렇게 서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거 해보면 저도 남자고 여기 나오신 분들 다 남자지만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훨씬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훌륭해요. 네. 다 뽑고 싶어. 그래서 근데 왜 안 뽑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는데 이제 좀 약간 이제 뭐 남자랑 좀 다르다. 남자가 더 스펙이다. 이런 얘기는 전 처음 듣고 사실은. 근데 좀 그런 건 있죠.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커미먼트가 회사에 좀 오래 가는 그런 진국처럼 쭉 가는 거는 좀 남자들이 좀 더 강한 것 같다. 근데 뭐 좀 더 잘 오거나이즈 돼 있고 그다음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일도 깔끔하게 하는 거는 요즘에 여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차별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봐요. 제가 있었던 회사들도 마지막에 있었던 회사들이 거의 5대5 정도. 특히 인터넷 업종이나 뭐 모바일 업종 이쪽은 정말 남녀 차별 없고 특히 문과 나왔다고 전혀 차별 없어요. 문과 나왔는데 그게 오히려 사회의 요즘 그 현상을 이해하고 그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고객들이 정말 다양한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터치를 할 수 있을까 하려면 그쪽 인문학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쪽 공부한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득세를 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완전 착각이고 지가 뭘 잘 못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남자가 스펙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이렇게 뭐 취업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혹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여자애들이 이제 많이 취업을 어렵게 이렇게 과정을 겪는 친구들이 그런 말들을 이렇게 간간히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전혀 그렇지 않고 여학생들이 요즘에는 오히려 그 모든 시험에서도 남녀 학생들을 압도하고. 예, 그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잘하잖아요. 정말 더 성실하고 뭐 좀 노는 것도 좀 덜하고. 네, 잘해요. 잘해요. 저도 오늘 오후에 이제 저희 팀에 이제 신입을 이제 뽑기 위한 이제 최종 면접을 오늘 진행을 했는데 참고로 저희 팀 최종 면접에 제가 추천한 사람들도 다 여성이요. 물론 출판사라는 좀 특징이 있긴 하긴 한데. 네, 맞아요. 보면 어떤 서류나 어떤 면접 이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막 이래서 어디 괜찮은 남자 없나 찾아야 될 정도로 오히려 저는 여성들이 정말 그런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뭔가 차별을 받거나 그런 시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지난 게 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들어갈 때는 좀 많이 그렇고요. 들어가서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좀 아직 인프라가 안 돼 있어서 결혼을 하거나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그때 이제 많이 불리하잖아요. 남자들은 뭐 일만 하라고 하고 우리 여성들은 뭐 집도 잘 돌보고 일도 잘하라. 이래서 이제 불리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뺏기고 해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면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거죠. 또
예, 계속 면접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요즘에 압박 면접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압박 면접 사실 막상 당해보기 전까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한 편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나한테 공격을 당해본 적도 없었고 이에 대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주변 친구들은 나한테 이렇게 공격한 적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나를 면박을 준다는 거는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좀 더 옳은 방향이고 원하는 방향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압박 면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회사를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화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화를 날 때가 있고 저 사람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회사에서 보면 조직 간에 부딪히는 경우 정치적인 이슈 우리 팀이 저쪽 팀을 좀 이기고 뭔가 일을 더 따내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저쪽에서 평소에 술자리에선 친구였는데 이놈이 와갖고 어느 날 딱 안면 까고서 막 덤빈다 이거죠. 그럼 막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공격을 해요. 그때 막 얼굴 빨개지고 나는 이러면 일 못해 그러면서 팍 그러고 이제 걔 화나갖고 나가버리면 그 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는지를 특히 빡센 회사들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오랫동안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강도나 아니면 데드라인이 걸려 있어서 항상 이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데서는 얘가 이걸 회사를 돈 들여갖고 많이 뽑아놨더니 얼마 못 견디고 나가는구나 이런 걸 겪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압박 면접을 합니다. 저도 압박 면접을 일부러 할 때가 있어요. 요 사람이 요 면이 좀 약하지 않나? 요거 준비를 좀 안 해왔지 않았을까? 이 친구가 좀 한 2년 놀았네? 그럼 그거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얼마나 얘가 견디는지 보려고. 이때 왜 놀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이러이러해서 웃기지 마. 그것 때문에 노는 게 아니라 너 이것 때문에 놀았잖아. 그러고 막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는 막 기분이 상하거나 감정적으로 이제 나오게 돼.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괜히 그렇게 해서 얘가 어디까지 견디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끝까지 견뎌갖고 이 친구 진짜 쿨하네. 나중에 회사 들어가서 덤비고 싸워도 돼. 근데 그때까지는 그걸 보이지 말고 쿨하게 난 이 정도는 다 버틸 수 있어. 그리고 팩트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누가 얘기했을 때 막 공격을 할 때 자꾸 주눅 들고 이러면 자기가 자존감이 막 떨어지면서 힘이 없어지고 나중에 이렇게 돼갖고 떨어져요. 그때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면 돼. 야이씨, 내가 여기 잡 구걸하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이 회사 살리러 왔는데 네가 나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몰라서 이러지. 야, 내가 오면 너 완전 출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 하지만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나면 안 되니까 겉으로는 되게 아주 나이스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 나왔다 그래도 쫄지 말고 뭐 프레젠테이션 면접이든 압박 면접이든 뭐 임원이 나오든 뭐든 사장이 나오든 아저씨 사장이에요? 저 사원이에요. 이 마음가짐으로 임하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저절로 나와요. 그냥 뭐 심호흡을 크게 한다고 자신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사람을 많이 상대해 보는 게 그렇죠. 유리한 건가요? 그럼요. 예. 친구들끼리도 압박 면접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친구들끼리 막 싸가지 없이 얘기하고 막 야, 그게 말이 되냐? 막 그러고 막 공격하고 그때 얼굴 빨개져. 처음에는 빨개지고 막 가서 싸움도 하고 싶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또 기술도 생기고 요렇게 나오는 놈은 요렇게 하니까 또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게 돼요. 정말 회사 들어가기 전에 많이 만나봐야 돼요. 사람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서 요즘에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인터넷에서 처음 본 사람들끼리도 모여서 뭐 정기 모임도 하고 그런 걸 해보라는 거죠.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할 때 이렇게 많이 대처를 했었는데 물론 면전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제 입장에 대해서 완고하게 하고 좀 싸우는 경향이 있고 뒤로 이제 끝나고 나서 따로 이렇게 풀어주는 형태로 했는데 그럼 이것을 면접에서 보여주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면접에서는 뒤에 풀어줄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가요? 근데 그게 예.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쌈딱처럼 이렇게 덤벼들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 평소에 일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면접에서는 자기가 일단 잘 보여야 되고 면접관 기분 나쁘게 해서 이게 자기한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드러나죠. 성향이 이 친구가 약간 세구나. 약간 이 공격적인 성향이 있구나. 근데 그게 문제가 저는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회사 일에서 많은 경우 힘든 일을 하려면 좀 싸움딱 같은 성격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좋은 게 좋은 거죠. 요즘에 사람 좋은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시절이 지났어요. 제가 느낄 때는 사람이 좀 성격이 좀 세고 좀 그래 완벽하진 않고 뭐 무적주의 이런 건 아닌데 이 사람 일 하나는 확실하게 한다.
이게 훨씬 더 큰 칭찬이에요, 기업에서. 그래서 성격 좀 더러워도 아유, 저 사람 능력 있잖아. 이게 좀 칭찬인 그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얘기해도 되는 거죠. 솔직히 뭐 성격의 장단점 있냐. 제가 어떤 때 좀 화가 날 때 약간 공격적으로 되는 면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럼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이 친구 들어와서 막 쌈딱처럼 나한테 덤비고 보스가 야 이거 좀 해라. 근데 제가 이걸 왜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도 막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그걸 걱정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일을 하는데 회사는 꼭 필요하다고 할 때 그거를 이겨내려면 이런 면도 좀 있어야 그걸 다 뚫고서 견뎌내고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험들이 뽑는 사람들이 인터뷰어들이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회사에서 참 여러 가지 일로 자기가 일이 막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싸움닭도 우리 하나 필요하지. 그래서 그걸 오히려 장점으로 봐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장단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단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는. 근데 딱 지원하는 회사에는 보통에는 단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요 자리에는 그 단점이 장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는 그런 단점을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점이 저는 없습니다. 라거나 그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네. 되게 새로운 관점을 들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제 압박 면접에 이어서 토론 면접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수능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혹자 같은 경우는 손석희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를 취해야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게 토론 면접할 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진행을 하고 니네 둘이 붙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냅뒀는데 얘네들끼리 누구 하나 진행자가 되고 누구 양쪽에 한쪽 사이드를 맡아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행자가 됐다고 무슨 점수를 더 받거나 아니면 한쪽 사이드에 뭐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관점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토론 면접에서는 이 사람의 관점이 얼마나 참신하고 이 사람이 밸런스된 뷰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한 분야만 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지만 세상의 요 뒷면도 볼 수 있는 이런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그 성숙한 면, 생각이 좀 깊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남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주워 듣고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자기만의 소신인데 이게 똥꼬집은 아닌 얘가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주장할 만한 뭐가 확실한 이게 백업이 있구나. 이 상태에서 얘가 이걸 지지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수긍할 수 없는, 내가 찬성할 수 없는 뷰일지라도 얘는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뿐이지 얘는 생각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본인이 진행자가 될 거냐 한쪽 사이드를 맡을 거냐는 내가 사람들 얘기를 잘 듣고 중재를 잘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한 분야를 딱 꽂혔을 때 그 분야를 누구보다도 잘 설득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스타일이냐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탠스를 정하고 그다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대로 쭉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뭐 흔히 얘기하는 좀 안 좋게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약 파는 스타일이 좀 매력적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약 파는 것도 이제 약을 설득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케이 좋은 의미에서 약 파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처음엔 되게 뻔들하고 말도 잘하고 막 피플 스킬도 좋은 것 같은데 겪어보니까 허당이야. 왜냐하면 내용이 없거든. 내용은 없고 겉으로만 커뮤니케이션만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질려 있어요. 그런 거를 보여주기보다 조금 어눌할지라도 말은 그렇게 빤지르하게 못할지라도 이 사람이 속에 내용이 꽉 깊구나. 이런 면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죠? 말 잘한다고 꼭 되는 게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다가 아니고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이 있고 그거를 잘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용의 고민을 잘 안 하고 전달의 스킬만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맨날 그 공허한 프레젠테이션이나 공허한 토론이 나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느 회사에 지원할 때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다. 이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이슈를 겪고 있다를 다 공부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걸 여러 가지 이슈를 생각해보고 친구들하고도 토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 관점을 생각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했던 관점을 어떤 딴 놈이 먼저 딱 테이크해갖고 걔가 그 얘기에 대해서 막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 그땐 반대 논점으로 딱 가서 이런 뷰도 있습니다라고 반대에 바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유연함도 필요한 거죠. 이제 아까 압박 면접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제 압박 면접을 하게 될 때면 이제 특히 학점이 낮은 경우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학점이 낮은 이유가 이제 이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부를 이제 못해서 또 혹은 안 해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해야 음.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학점이 이제 어느 정도 낮으냐가 이제 또 문제입니다. 이게 뭐 3점이 안 되냐, 3.5가 안 되냐. 옛날에 저 학교 다녔던 시절에는 3점이 안 되면 좀 문제가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4점이 넘으면 좋으냐? 4점 넘으면 이놈은 교우 관계도 없고 공부만 맨날 틀어박혀서 했다 그랬고 4점 넘는 애들도 막 떨어뜨리고 그랬어요. 3점 넘는 애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막 학사경고 맞고 이런 애들 떨어져. 근데 요즘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딴 애보다 좀 학점이 낮으니까 왜 이렇게 학점이 낮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때도 제가 뭐 좀 공부를 안 해갖고 뭐 정신을 뭐 좀 늦게 차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찌질해 보이면서 이 사람을 선택하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져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의 이유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그러고 하느라고 이거를 잘 못 챙겼습니다. 지금 이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그 시간 이미 지나버렸고 이제 중요한 거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실도적인 면에서는 회사 들어오면 저 그거는 잘한다고 그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받고 이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이미 학점 지나간 거는 뭐 계절학기 이런 거 들어갔고 학점 세탁하지 않는 경우는 할 수 없어요. 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졸업했으면 할 수 없어. 그 점수가 그냥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유를 믿어지는 이유를 만들고 그 이유를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 설득할 게 없다. 그때 철이 없어서 공부 안 하다가 점수 늦게 받았는데 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학점 안 좋아서. 저 이제 정말 뼈에 사무칠 줄 알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안 삽니다. 하고 굉장히 센 눈빛으로 딱 얘기를 해. 그럼 이 사람 딱 느낄 때 딱 볼 때 그 말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을 사람들이 보고서 받는 거거든요. 얘가 확실히 느꼈구나. 개과천선했네. 얘는 회사 오면 잘하겠네. 이런 느낌만 줄 수 있으면 기회를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왠지 힐링캠프 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학점이 워낙 안 좋은 편이어서 그러니까 다 힐링해. 너무 그래서 그 가슴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질문하고 싶었지만 제 성적이 안 좋다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해서 많이 창피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서 기본적으로 서류는 쓸 수 있는 성적이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기본적인 3점대가 간신히 넘는 그 정도 성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래서 스펙이라는 게 참 저한테는 많이 약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스펙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좋은 답변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도움이 됩니다. 스펙 걱정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해온 스펙을 고칠 수 있으면 세탁할 수 있는 스펙은 다 세탁하세요. 점수를 더 딸 수 있으면 더 따. 세탁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요. 그 스펙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스펙이 중요하다는 그 전제를 흔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펙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회사에서 스펙 좋은 사람 뽑으니까 다 괜찮았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이 와서 정신 차린 사람이 훨씬 잘하는 경우 못 보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세요.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알았어. 기회 줄게. 그러고 뽑아준다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그렇지 않더라도 뽑아주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얘기가 뭐 이렇게 재밌어지긴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저희 팟캐스트 올려서 이제 듣는 사람들의 또 이제 그 인내력도 저희가 시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 중에 한 분의 하나만 더 질문을 좀 해주시면 그걸로 좀 마무리 좀 지어보겠습니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죠? 네, 지금 골라서 질문 목록을 보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일 그 청취자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걸로 하나 골라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끝나고 다 답해드릴게요. 면접 보는 기분이네요. 뭘 여쭤봐야 될지. 마치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같은 느낌. 오케이. 끝나고 나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오케이.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좋은 질문 나왔어요. 마지막 질문에 꼭 물어봅니다. 인터뷰가 질문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요.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면접을 잘했던 못했던 이 사람도 궁금하잖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는데 못 물어보고 가나? 얘가 좀 뭘 궁금해할까 우리한테? 이런 거 이제 궁금해요. 회사 입장에서도 물어봐요. 근데 우리 회사에 또 궁금한 건 없으세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고 와요. 그러고서 글쎄요 하는 표정을 질 때 제가 억장이 무너지죠. 아니 너 우리 회사 그렇게 오고 싶다며. 근데 궁금한 게 없어? 말도 안 되지. 3개는 빡 나와야지. 3개는. 이거는 뭡니까? 근데 그게 월급 얼마 줍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휴가는 며칠인가요?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요. 질문 있습니까는 질문을 가장한 여태까지 회사를 위해서 준비한 여러 가지 숙제한 거, 리서치한 거,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알아낸 거, 회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고민해온 그 다음에 묘안
회사를 이렇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전략 같은 거를 근데 저는 회사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안 하고 있죠? 그게 참 궁금하던데요. 사실 질문의 형태지만 제가 이런 안이 있습니다라는 걸 던지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관심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갖고 이런 질문도 하는 것 같아. 그래 너 공부 좀 해왔어? 그래 야 그건 그런 거고 이런 거거든. 그럼 거기에 다시 팔로우업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때 이 사람 또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한 3번만 하면 이 사람 면접관이 느낌은 뭐냐면 이 친구가 당장 내일부터 나랑 일해도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기본 지식이 있네. 당장 뽑아서 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면접을 만약에 잘 못했다. 여러분이 면접을 잘했는지 못한지 분위기로 보면 서로 알 수 있어요. 오늘 잘 풀리는구나. 이거 오늘 안 되겠구나. 알 수 있어. 오늘 안 되겠구나 할 때 시간도 되게 짧게 끝나요. 한 10분 지났는데 뭐 궁금한 거 뭐 다 물어본 것 같고 뭐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 다. 원래 한 30분 해야 되잖아요. 잘 될 때 한 1시간 하거든. 근데 10분 만에 이제 하면 엄청 훌륭한 사람이라서 바로 그냥 얘는 뽑혀야 된다 이런 애 아니면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때 질문을 잘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질문하면서 이러이러한데 근데 사실 내가 준비해온 대단한 거를 이 사람이 안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못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런 거 이렇게 하면 회사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기하면 이 사람 갑자기 이력서를 다시 펴면서 그래요? 근데 그때 이거는 무슨 일 한 거였죠?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면접이 연장되거나 내가 이 사람 잘못 봤나?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그랬나?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2차 인터뷰에 넘겨줍니다. 2차 인터뷰에서 잘하면 그 다음 3차 가고 그 다음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이 준비한 걸 마지막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다. 떨어진 면접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할 때 질문을 던지면 좋겠다 이런 그것도 괜찮아요. 질문을 해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예.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할 때도 질문을 해도 되고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면 회사가 더 잘 될 것 같고 저는 여기 와서 꼭 거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이다 이러면 그런 식으로 딱 와서 나는 꼭 뭘 해서 회사에 기여하겠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회사 와서 저가 이런 게 좋아지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많은 경우에 왜 여기 지원했느냐? 이 회사는 이게 좋고 여기 오면 저한테 이런 기회가 있을 거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지 좋은 얘기만 해. 그런 사람들 떨어져요. 자기 얘기는 하지 말고 철저히 면접관인 제 얘기만 하세요. 이 회사에 와서 이걸 기여해서 이 회사를 이렇게 성공시키고 키워놓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뽑고 싶은 거죠. 면접관 입장에서 듣고 싶은 얘기만 하세요. 자기한테 좋아지는 얘기는 하면 안 돼. 왜 여기 지원했냐고 할 때. 아시겠죠? 예. 마지막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도 그런 식으로 회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반드시 와서 큰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의 압박이 좀 많네요. 네. 예. 부족한 거는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이렇게 검색을 뭐 신화공으로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도서출판 길버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제 신화공 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 오셔가지고 취업 직장 고민 상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오늘 이렇게 많은 대답을 해주셨던 저 문명희 선생님께서 대답을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뭐 좀 어색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매주 만나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돼서 저희가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첫 녹음을 이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